자, 조리 목적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자, 이 조리 과정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아웃풋으로 나온 메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뭐랄까 이래 보는 안목이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안쪽에 들어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는 숨어 있잖아. 그렇죠? 그걸 식품 영양 전공을 하신 그래도 식품 영양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국가에서 주는 면허를 가진 영양사 선생님이 되시려고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 조리를 할 때 열 필요합니다. 그 열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단위가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에는 이와 같이 켈빈 온도, 우리말로 절대 온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켈빈 온도 혹은 절대 온도. 자,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하면은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영하 273.15도 C가 켈빈 온도로는 0입니다. 0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화씨 온도를 우린 도 F라고 표현을 했고요. 섭씨 온도 도 C.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의 기준이 정유수의 어는 점, 프리징 포인트, 혹은 얼음이 녹는 점, 멜팅 포인트라고도 얘기합니다. 0도씨 1기압, 1기압에서 0도씨. 그 다음 끓는 점, 액체 상태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화되는 온도, 보일링 포인트, B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100등분을 했는 값. 그 다음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 0도씨가 화씨 온도로는 32도 페른하이트, 32도 F입니다. 180등분 했습니다. 섭씨와 화씨 온도 사이 관계식은 섭씨 온도를 100으로 나눈 값이 화씨 온도의 32를 뺀 값을 180으로 나눈 값과 같다. 섭씨와 화씨 상관관계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얘기했는 켈빈 온도가 열역학 온도라고 그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기본단위입니다. SI 기본단위. 자, 대표적인 기본단위가 시간은 초, 세컨드, 길이 단위는 메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그 다음 온도는 켈빈 온도, 그냥 라지 K입니다. 도 K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물질의 양입니다. 물질 양을 국제 기본 단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몰입니다. 기호로는 MOL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몰. 물질 1몰, 2몰, 몰 농도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정의는 이렇게 했는데 정의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이 2018년 다시 개정이 되면서 기본 단위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의가 대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수 값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조리에 관해서 온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에 단백질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자, 미오신 혹은 마이오신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액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오신, 마이오신이 한 50도 정도 온도가 되면은 그 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5도 정도에서는 식중독균이 살아있을 최고 온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액틴이 변성되는 온도가 65.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기 육류 조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와 65.5도 정도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익어야만 조리가 되는 상태니까, 그죠? 마이오신, 액틴이 변성이 되는 온도가 58에서 65.5도. 자, 그 다음 이제 온도를 더 올립니다. 100도씨 이상 올라갔습니다. 155도씨 정도 온도에, 여기 뭐 메일라드 그런데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 마이얄입니다. 프랑스 화학자였습니다. 마이얄 반응이 나타납니다. 155도 정도에서 그 다음 대개 한 163도 정도 오븐에서는 이제 고기를 굽는 최저 온도다 얘기고요. 한 175도 정도 되면 오븐 베이킹, 여기서 이제 갈색을 띠는 온도입니다. 근데 한 180도 정도 되면은 설탕이 캐러멜화 반응이 돼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한 190도 정도 되면은 오븐에서 베이킹이 확실하게 갈색을 띠는 정도 온도입니다. 자, 이 정도 온도 갈색 띠는 건 좋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몸에 해로운 물질들 꽤 많이 나타나죠. 발생되죠. 그래서 굽고 튀기고 뭐 이러는 거, 음식 어떤 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식용유를 많이 쓸 겁니다. 식용유에서도요, 스모크 포인트가 발연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기가 싹 피어오릅니다. 온도를 올리면 그 연기 속에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벌써 식용유 유지가 열분에 의해 가지고 가수분해 돼서 지방산 그리세롤 분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세롤 영역에서 아크로레인이라는 또 물질이 발생되는 정도의 파란 형태의 연기가 나타난다. 그럼 벌써 그 온도에서는 식용유는 신선한 상태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자, 식용유를 사용을 할 때 어느 정도 발연점 나타나기 전에서 써야지 발연점 이상 온도로 가열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60도 이하 정도, 그래 발연점이 한 160도 정도 있는 그 이하 정도의 이런 오일이나 기름들, 이런 것들은 뭐 볶거나 볶는데 튀긴다든지 이런 쪽에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보시면 발연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마씨유 한 107도 나옵니다. 해바라기 씨유 107도 낮죠. 옥수수유 160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땅 160도, 땅콩 오일, 그 다음에 대두 기름, 정제 안 있는 상태 한 16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기름 가지고는 그냥 샐러드나 드레싱, 뭐 나물 무침 정도, 뭐 볶음 요리 뭐 강하게 볶는다든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자, 이런 쪽에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볶거나 부침에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
발연점이 210도 정도까지는 자, 210도 정도 되는 그까지 나오는 게 지금 보시면은 가능하면은 이것도 210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봅시다. 코코넛 오일 177도, 참기름 177도, 들기름 202도, 카놀라유 204도 정제 안 했는 형태입니다. 참기름 정제했는 게 한 210도 정도 발연점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튀김 이런 용으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10도 이상 되는 오일, 포도씨유 216도, 올리브 오일, 버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옥수수유, 팜유 232, 땅콩 오일 다 정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을 정제를 하니까 발연점은 좀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정제하지 않은 것들은 발연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름 가지고 볶거나 튀기거나 막 이렇게 부침개 이런 거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식용유 선정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 이제 온도 나옵니다. 온도계 보실 때, 자, 여기에 뭐 어떤 온도? 지금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온도는 아마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식으로 계산하면은 계산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조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식재료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메뉴 전체가 다 물질입니다. 자, 이 음식을 다룰 때 일단 온도가 굉장히 미친다. 아까 온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 상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자, 고체, 액체. 자, 이걸 우리가 물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고체 상태가 얼음이다 얘기고요. 액체 상태가 물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음이 물로 변하는 온도, 이것이 아까 얘기했는 녹는 점입니다. 자, 녹는 점이 이 온도가 있는데 0도씨에서는 1기압일 때 0도씨였다.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갑니다. 자, 그때의 끓는 점인데, 자, 끓는 점에서 1기압일 때 100도씨였습니다. 이때 그러면 고체 얼음이 액체로 갈 때 에너지 열이 필요합니다. 그 열이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융해열. 그 다음 액체인 물이 수증기 기체로 갈 때 기화열이 필요합니다. 자, 융해열, 기화열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예로서 융해열 물일 경우에 1g당 얼마 필요할까? 기화열 얼마 필요할까? 실험에서 구해진 값이 있습니다. 칼로리 값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고 있으세요? 기억 안 되죠? 그죠? 자, 이따 나올 거니까 나오면은 그때 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역으로 이제 자, 수증기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기체 수증기가 물이 됩니다. 이때 액화열을 방출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응고열을 방출을 해서 얼음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은 같아. 같은 물질이야. 쉽게 얘기하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어떤 물질이에요?
물질을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물질이 설명을 하려면 물질의 분자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질의 분자 상태가 얼음도 물도 수증기도 물 분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물 분자인데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분자와 분자 간격이 아주 조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이 고체 상태 얼음이고요. 이제 간격이 조금 넓혀져 가지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 액체 상태 물입니다. 그러니까 담는 그릇에 따라서 물은 형태가 자꾸 변합니다. 그 다음 수증기 기체는 더 물 분자 분자 사이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 분자 사이의 간격이 넓으냐 좁으냐 여기에 따라서 얼음이 되고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얼음 분자는 다르고 물 분자는 다르고 수증기 분자가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물 분자야. 그럼 이해됐죠? 자, 분자는 같지만은 어때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그 간격 이거에 따라서도 물질이 이와 같이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뿐이냐? 아니다. 하나 더 상태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상태라는 상태가 나올 거예요. 플라즈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상태 이 네 가지 상태로 물질들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이 그래프입니다. 자, 물 경우에 증유수입니다. 자, 증유수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이 축이 프레셔, 기압입니다. 기압. 여기가 1기압이고, 자, 1기압, 1대. 자,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온도. 자, 1기압일 때, 소리드, 여기 얼음 영역입니다. 그 다음, 리퀴드, 물입니다. 그 다음, 가스, 수증기 영역입니다. 여기에 만나는 온도 지점이, 자, 0도씨, 그 다음 100도씨. 보이죠? 보이죠? 자, 압력이 올라가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자, 압력이 올라가면은 끓는 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보세요. 압력이 올라가니까 끓는 점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끓는 점이 내려오고, 자, 압력이 올라가니까 끓는 점은 내려오고, 어는 점도 내려가고 있죠. 끓는 점만큼 차이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러면 역으로 압력이 낮아지면은 아니요. 압력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내려오고 어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어는 점은 자,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압력이 올라가면은 끓는 점 거꾸로 얘기했네. 자, 압력이 1기압보다 낮아질 때 끓는 점이 내려가고 지금 내려왔죠?
100도씨에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는 점은 어떻게 돼요? 0도씨에 올라갔네?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은 내려오고 어는 점은 0도씨보다 올라가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내려오고 어는 점은 올라갑니다. 어는 점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올라가고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의 변화가 온다. 자, 그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 이 영역은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고 이 영역이 기체 상태인데 자, 이쪽에 이제 쭉 계속 압력을 한번 올려봅시다. 자, 올렸을 때, 자, 이 정도 압력을 217.7기압 아주 고압을 걸었어요. 고압을 걸고 가니까 이 영역이 액체인지 기체인지 애매모호해져. 영역이 구분이 안 돼. 자, 이런 영역이 나타납니다. 자, 이 영역이 지금 얘기하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초임계 유체 들어보셨습니까? 자, 초임계 유체라고 그러는 영역이, 자, 물질을 압력을 굉장히 높여버리면 온도를 올리고 압력을 높였을 때 물질이 액체인지 기체인지 애매모호한 단계의 물질이 나타납니다. 이게 초임계 유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식품 속에서도 초임계 유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기름을 얻기 위할 이때 초임계 유체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혹시 나오면은 초임계 유체가 뭘까? 유체다 그러는 거는 뭐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의 유체다. 그걸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조리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때 우리가 뭐 석유류를 이용을 할 경우도 있고요, 가스, 뭐 석탄, 기타 뭐 이런 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열 에너지원을 얼마 정도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다 종류별로 달라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 등유를 쓴다, 경유를 쓴다 이럴 때 등유 1리터 가지고 8,700kcal 열을 얻을 수가 있다. 경유는 9,200kcal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발열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발열량, 그 다음 가스류도 마찬가지, 가스류도 프로판 가스 1kg 같으면 한 12,000kcal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유류보다는 이 프로판 가스 아니면 부탄 가스 이것이 발열량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발열량, 전기는 킬로와트에 2,500kcal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 에너지원을 가지고 조리를 하면은 얼마 에너지 가지고 온도 몇 도 올릴 수 있느냐, 이거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산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론 뭐 연소 가스량도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온도, 열원 가지고 온도, 아까 얘기하는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에 액체를 기체 수증기로 만들 때 에너지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필요한 에너지 계산도 이론적으로도 거의 근접한, 꼭 실험에 의한 것 아니더라도 자료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확보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뭐 대충 하면은 아무 필요 없어. 그렇죠? 근데 대충 할 그건 아니잖아. 어때요? 자, 조리 관련해서 열 에너지 대해 가지고 설명이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 식품 다룰 때 이제 물리적 성질 이것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콜로이드 그러는데, 콜로이드가 뭐냐? 콜로이드 정의부터 하고 나가자. 콜로이드. 자, 콜로이드는 크기가 이겁니다. 1에서 1000 나노메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에서 1 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는 입자를 가지는 상태를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 마이크론 정도 되는 입자, 이거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다. 자, 녹아 있다. 이런 상태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녹이면은 입자 상태에 남아있는 게 보입니까? 완전히 다 녹아지고 안 보이죠? 입자 아닙니다. 그건 이온 상태로 다 녹아버렸어요. 이온 상태가 아니면은, 설탕 같으면 이온 상태는 분자 상태이지만은 다 녹아버려가지고 콜로이드 형태같이 입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콜로이드 입자 정도 같으면은요, 눈에 약간 뿌옇게는 보여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입자가 더 커진다면은 그건 콜로이드 상태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녹였을 때 소금이나 뭐 설탕이나 완전히 녹아져서 투명하게 되면은 용액 상태예요. 자, 용액 상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콜로이드 상태는 육안으로 밀입자가 육안으로,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녹았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보입니다. 뿌옇게 보입니다. 자, 그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로이드 상태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입자 사이즈로 1에서 1000 나노메타, 1000 나노메타는 1 마이크로메타입니다. 자, 이 밀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콜로이드 상태라고 얘기하자. 그럼 콜로이드 상태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게. 그것이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졸, 두 번째 겔 혹은 젤이라고 얘기합니다. 졸, 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들어봤잖아. 졸, 겔, 콜로이드 못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은 참 쉽지가 않아. 명확하게 설명은 뒤쪽에서 한 번 더 할게요. 하는데, 자, 일단 졸하면은 졸졸졸졸 흘러간다.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 이렇게 표현을 안 나타나. 자,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다. 그러니까 약간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겔 혹은 젤은 유동성이 없다 얘기입니다. 흐르지 않고 굳어진 상태인 콜로이드를 젤이라고 합니다. 젤 혹은 겔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젤라틴. 우리 젤이 먹죠, 그죠? 그겁니다. 젤이, 우뭇가사리. 자, 젤라틴, 우뭇가사리. 유동성 없지? 그죠? 유동성이 없어. 흐르지 않고 그냥 약간 굳어져가 찰랑찰랑할 정도지 이렇게 흐르는 유동성 없습니다. 그럼 흐르는 유동성이 있는 상태는 우리가 졸이라고 얘기하자. 그 말이야. 둘 다 졸, 겔 혹은 젤, 콜로이드다. 아시겠어요? 콜로이드 상태야. 그게 콜로이드 상태가 어떤 것이냐 설명은 잘 하기 힘들더라도 졸, 겔 상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품하고 표면 장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표면 장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액체는 다른 액체나 기체, 고체 등과 접촉할 시에 접촉 표면적을 작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을 적게 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위해 내부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걸 표면 장력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표면을 적게 하려는 어떤 힘이 존재를 하는데 그 힘이 표면 장력이다. 그러면 표면 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메스시린더나 뷰렛에 이렇게 어떤 액체를 담으니까 벽면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물이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메니스커스라고 이름을 불렀잖아. 이와 같이 벽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이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화라고 용어를 정의를 하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물질, 대표적인 게 물하고 기름하고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극성 물질, 물과 친화력이 있는 물질을 우리가 극성 물질, 물이 물과 친화력이 있는 걸 우리가 친수성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물과 친화력이 없는 것을 비극성 물질 혹은 다른 말로 소수성 물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과 기름 어느 쪽에 친화력이 있느냐, 이걸 따집시다. 이때 물과 기름이 안 섞여요. 그러면 섞이게 해줘야 되는 게 유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을 유화제가 그 표면 계면 장력을 낮춰줘 가지고 두 물질이 섞이게 만들어준다. 이걸 유화시킨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름, 물 안 섞이는데 비누 쓰면은 때가 잘 빠지잖아. 맞죠? 그겁니다. 자, 그걸 이제 유화제가 두 물질이 완전히 녹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두 개가 너무 사이 안 좋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잘 분산, 혼합되도록 그래도 약간의 친화력을 주는데 유화제가 하는 역할이 바로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이 기름과도 친화력이 있고 물과도 친화력이 있는 양쪽의 친화력을 가졌는 그 작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가 왜 비누냐?
비누 속에는요, 비누 분자 속에는 기름과 친해질 수 있는 파트도 있고 물과 친해질 수 있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때 같은 걸 빼내 가지고 기름과 친화력이 있는 쪽이 일단 기름 성분을 가졌는 때를 녹여내 가지고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조금 녹지도 않고 그냥 분산되어 섞여져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섞여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유화라고 그러고 유화제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뭐 결코 뭐 어렵고 이런 건 아니야. 뭐 어찌됐든지 자 물질의 성질에서 콜로이드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콜로이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콜로이드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이겁니다. 자, 용매와 용질이 완전히 혼합되어 단일상을 이루는 용액 상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용액 상태와는 달리 지금 얘기했는 완전히 혼합되거나 뭐 어떻게 녹거나 이런 상태, 용액 상태는 아니고 콜로이드 또는 콜로이드 분사는 크기가 1에서 1000나노미터의 불용성 물질이 녹지 않은 물질이 분산된 상태로 다른 물질과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아시겠어요? 혼합물 상태야. 이걸 우리가 콜로이드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식품에서 대표적인 콜로이드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얘가 아까 얘기했던 젤리, 우뭇가사리, 뭐 묵 이런 것들, 그죠? 그거는 이제 젤, 겔, 그 다음에 졸은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 그죠? 자, 그거는 여기에서 볼게.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얘기했어. 자, 두 가지 설명을 할게. 용매와 용질. 자, 여기서는 분산이니까 분산매, 이걸 용매라고 봅니다. 분산매와 그 다음 분산된 물질, 용질. 그러니까 용매와 용질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모든 게 설명이 된다. 이거 콜로이드만이 아니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분산매가 기체일 때 기체 속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액체 에어로졸에서 안개, 구름, 헤어스프레이. 안개가 공기 속에 물방울이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형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 만약에 기체에서 고체가 분산되어 있다 얘기는 담배 연기, 대기 중에 고체 입자가 있다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고체 에어로졸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졸 나오죠. 그렇죠? 졸. 그 다음 분산매가 액체입니다. 자, 액체이고 액체 속에 기체가 만약에 분산되어 있다. 예로서 휘핑크림, 면도 거품. 이건 액체 속에 기체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거품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액체 분산매 속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어요. 자, 우유, 마요네즈, 핸드크림, 라텍스. 그러니까 우유가 액체, 물이 대부분이죠. 물 속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액체 상태의 지방구 뭐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액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에멀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에멀전 들어보셨죠? 액체 분산매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마요네즈, 우유. 그 다음 액체 분산매에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혈액이라든지 어떤 물감 이런 것들은 자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거 졸입니다. 졸. 지금 얘기하는 고체가 뭐 이렇게 분산되어 졸은 유동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유동성이 없었어요. 그 다음 이제 분산매가 고체입니다. 자, 분산매가 고체의 기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대표적 고체 거품입니다. 고체 거품인데 뭐 에어로젤 혹은 스티로폼, 우리 스티로폼 그거 고체에 기체 불어넣어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 고체 분산매 속에요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얘기했는 젤리, 우뭇가사리, 젤라틴입니다. 그러니까 젤이죠. 젤이 유동성이 없었잖아. 졸은 아까 유동성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산매가 젤은 분산매가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분산매가 고체고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고체일 경우 자, 이런 거는 뭐 생유리, 보석 이런 것들은 고체 속에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졸계를 따질 때 분산매와 분산질 어디에 젤은 분산매가 고체이고요. 분산되는 건 액체고 그 다음 졸은 유동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분산매가 적어도 액체나 기체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 나누어 놓고 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됐죠? 그러니까 졸과 겔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세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보세요. 특히 우유를 에멀전이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이것도 콜로이드 일종입니다. 콜로이드 일종의 분산매가 액체, 분산질도 액체 상태. 네이버에 좋은 내용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점심 식사 후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진행할게.